우리가 유럽 최강의 지상군이 되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곧 비판자들을 향해 K2 전차의 진정한 위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월 24일 폴란드군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제16 기계화 사단이 새롭게 창설된 것인데요. 그동안 여단급으로 운용되던 16 포메라니안 기계화 여단이 사단급으로 확대 편제되면서 제9 기갑 기병여단, 제15 기계화 여단, 제20 기계화 여단, 제1 포병여단, 제15 대공여단, 제16 군수연대, 제16 공병연대, 제9 지휘대대 등 8개 부대를 아우르는 대규모 사단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이날 창설식에는 850여 명의 장병들이 새로 모집되어 선서식도 함께 진행되었죠. 이 자리에서 부하샤크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는 유럽 최고의 지상군이 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늘 야당은 그게 되겠냐라고 비판했지만 우리에게는 K2 전차와 같은 최첨단 무기가 있기에 달성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내었죠. Panowie generałowie, dowódcy Wojska Polskiego, panie i panowie żołnierze Wojska Polskiego, szanowni państwo, 300 000 żołnierzy. Proszę państwa, jest to możliwe. I tak będzie. I tak będzie. Oczywiście jest jeden warunek. Ten kurs, który przyjął rząd Prawa i Sprawiedliwości, musi być kontynuowany. I wtedy Wojsko Polskie będzie najsilniejszą armią lądową w Europie. Dlaczego jest to ważne? Dlatego, żeby odstraszyć agresora. Dlatego, żeby Rosja nie odważyła się wkroczyć do Polski. A jeśli do tego dodamy jeszcze fakt, brygada artylerii z Węgorzewa, warmińska brygada artylerii, też w 2011 roku rząd Donalda Tuska zlikwidował tą brygadę, bo była niepotrzebna. Teraz też mi mówią z opozycji, że za dużo sprzętu wojskowego kupuje. Za chwilę będziecie państwo mogli podziwiać możliwości czołgu K2. To koreański czołg sprowadzony do Polski już w grudniu ubiegłego roku. To czołg, jeżeli go porównamy z czołgami z rodziny T-72 z innej epoki, z XXI wieku. Czołgi T-72, jak sama nazwa stanowi, to czołgi z lat 70. A więc 1 K2 jest równy, jeżeli chodzi o potencjał, kilku czołgom postsowieckim z rodziny T. A już niedługo czołgi K2 trafią do 9. Brygady Kawalerii Pancernej z Braniewa. To jest brygada, która razem z 16. dywizją, bo chodzi w skład tej dywizji, stoi na straży bezpieczeństwa północno-wschodniej części naszego kraju. To bardzo symboliczne, że właśnie tu, na polach Grunwaldu, 850 żołnierzy złożyło swoją przysięgę. Szanowni panie i panowie, żołnierze Wojska Polskiego, serdecznie wam dziękuję. Dziękuję wam za obronę granicy. Przed chwilą składaliście przysięgę. Nie przejmujcie się tym, że pewna grupa celebrytów związanych z opozycją pluje na Polski. Serdecznie wszystkim dziękuję i życzę powodzenia. Dziękuję bardzo. 제16 기계화 사단은 폴란드 최대 격전지로 불리우는 동북부 지역의 안보를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러시아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 유럽 최대 화약고인 수바키 회랑과 마주하고 있는 최전방 부대로 군사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죠. 한국으로 치면 GOP라고 할 수 있겠네요. 러시아 칼리닝그라드는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으로 러시아 해군 발타함대의 주둔지이기도 하며 러시아 핵무기도 다수 배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바키 회랑은 칼리닝그라드에서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를 떼어놓는 약 70km 길이의 국경지대로 칼리닝그라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수바키 회랑은 러시아 입장에서 반드시 차지하고 싶은 요충지입니다. 러시아가 만약 수바키 회랑 지대를 장악한다면 사실상 발트 3국과 나머지 나토 회원국들을 분리하는 동시에 고립된 칼리닝그라드와 우방국인 벨라루스를 육로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곳을 지키고 있는 부대가 바로 제16 기계화 사단이며 폴란드는 한국과 미국에서 도입한 최첨단 장비들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미국의 하이마스,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 등이죠. 그러나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폴란드는 현재 세 종류의 3.5세대 전차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K2 전차만을 제16 기계화 사단에 배치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나 독일산 레오파르트 2 전차는 남쪽 제18 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었죠. 동북부가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고 러시아에 대응하는 나토 전방 정계군 EFP 부대가 인근 오르지스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미국의 주력 전차 M1 에이브람스, 나토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는 제16 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건 해당 바르미아 마수리아 지역의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각종 습지, 호수, 진흙, 언덕, 숲으로 뒤덮인 바르미아 마수리아 지역에서는 전차의 기동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에 폴란드는 탁월한 기동성을 지닌 전차 K2만이 운용할 수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린 것이죠. 지난해 8월 14일 디펜스 24에 따르면 부하샤코 국방부 장관은 K2 전차만이 바르미아 마수리아 주의 지리적 구조와 밀접하게 일치하는 전차라면서 에이브람스 전차는 제18 기계화 사단으로 배치된다고 하였습니다. 바르미아 마수리아는 빙하기 이후 생겨난 3,000개가 넘는 호수로 인해 습지와 진흙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울창한 숲과 각종 희귀한 동물들도 많아 대부분의 지역이 아예 자연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죠. 이에 비포장도로 자갈, 늪 등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 유럽에서는 최고의 오프로드 명소로 불리기까지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전차가 기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미 동유럽의 악명 높은 진흙으로 인한 전차의 기동성 저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아시아타임스 스티븐 브라이언 기자는 유럽의 중전차와 장갑차가 우크라이나에서 작전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종종 진흙 속에 갇힌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K2 전차만큼은 이 지역에서 운용하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우수한 기동성 때문인데 기동성이라 함은 단순히 빠른 속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병력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지정된 곳에 도달하는지 또한 길목에 위치한 장애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K2 전차가 보유한 ISU 서스펜션의 우수성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존하는 3.5세대 전차 중 유일하게 ISU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장착한 K2 전차는 유체 압력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보기륜의 위치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차의 트랙이 험지에서도 지속적으로 접지를 유지하면서 노면과 접촉할 수 있게 해주죠. 또한 ISU 서스펜션은 트랙의 높이를 최대 10cm가량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또한 험지에서 궤도 휠을 더 깊게 파고들 수 있게 하여 노면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토션바를 사용하고 있는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는 각각의 보기륜을 독립적으로 제어하거나 조절할 수가 없는데요. 이는 곧 보기륜의 접지력에서의 차이를 가져다주죠. 또한 토션바는 암이 많이 움직이는 상황일수록 더 많이 비틀리다 보니 그만큼 탄성이 급격히 강해지면서 충격 흡수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션바 서스펜션에 쇼크 업서버를 달곤 하는데 이에 총 중량이 대폭 늘어나 오히려 기동성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실제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전차병들은 하나같이 서스펜션에 대한 극찬을 한 바 있는데요. 이번 16기계화 사단 창설식에서도 K2 전차는 ISU 서스펜션을 통한 낮은 자세를 취해 인사를 건네면서 또 서스펜션이 좋다는 티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폴란드가 엄청 마음에 들었나봐요. 좋은 자세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말도 있듯 ISU 서스펜션으로 인해 어떠한 지형적 조건에서도 좋은 사격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K2 전차는 사격 정확도에서 현존 폴란드 전차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카밀 트르자스카 폴란드 TVP 기자는 자신의 SNS에 K2, 에이브람스, 레오 중 어느 전차가 더 나은지에 대한 건전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테스트에서는 K2가 정확도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게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최근 에이브람스의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차 상황, 폴란드의 에이브람스 운용 방식을 참고하여 앞으로 미래 전장에서 사용될 M1 E3 에이브람스 전차 개량에 보다 더 가벼운 기동성을 중심으로 한 개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펜스 뉴스의 지난 9월 7일 기사에 따르면 미 육군은 에이브람스 전차의 기존 업그레이드 계획을 취소하고 전차의 미래를 위해 다른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전차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전투차량 교차 기능팀의 책임자인 제프리 노먼 장군은 우리는 탱크가 미래의 전장에서 정점 포식자로서 적에게 계속 접근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에이브람스의 기동성을 최적화해야 한다. 즉 우리는 작전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주 전차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K2 전차를 도입할 당시 폴란드 야당 및 일부 네티즌들은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 대비 10톤 정도 가벼워 대전차
미사일에 관통되는 빈약한 장갑을 지니고 있다라고 비판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갑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고 오히려 미국마저 전차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원보다 더 뛰어난 성능에 반전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국산 무기를 비판하면 결과로서 반전이 속출되고 있는데 전문가들마저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무기가 이토록 반전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어디서도 듣고 볼 수 없는 그 숨겨진 이야기를 오늘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렛츠기릿! 세계 4위의 방산 강국이란 목표를 설정한 한국이 꼭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장인정신의 나라이자 무기 강국인 독일인데요. 독일은 한국의 목표인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 그 다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방산업계는 불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국의 방산은 신뢰의 상징으로서 대조되고 있어 그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현재 독일 방산업계는 불신으로 비롯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독일 매체 스피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 공여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군사 물품 하나가 아쉬울 상황인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스피겔의 정보에 따르면 레오파르트 전차가 매우 심각한 결함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독일은 100대 이상의 구형 레오파르트 1A5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독일의 이러한 지원에 매우 감사를 표한다며 독일을 띄워주기 바빴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사용하지도 못할 전차를 보내주었다며 우크라이나에서는 물론 독일 내에서도 정비가 불가능한 사실상 고철덩어리를 보내면서 무기 지원을 했다는 인정만 받으려 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피겔의 이러한 보도에 독일 국방부는 정확한 답변을 내지 못했지만 군 대변인은 인력과 예비 부품의 가용성 제한으로 인해 공여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무리 레오파르트 1A5가 운용된 지 수십 년이 지난 구형 전차라 해도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뭐라도 굴러가는 전차 하나가 아쉬울 상황일 텐데 매우 이해한 결정이긴 합니다.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게파르트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공급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할 텐데 말이죠. 즉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건 레오파르트 1A5 전차는 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마모 상태에 놓여있고 심지어 수리할 예비 부품조차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함들은 전차 자체의 성능이나 사용 연한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독일 방산업계의 정비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레오파르트 2A5를 구입한 폴란드 육군 역시 동일하게 겪고 있기 때문이죠. 폴란드는 지난 2011년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 레오파르트 2A4 전차 250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는 전차라고 자체 평가하였으나 도입된 이후 폴란드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사격 통제 장치, 포신, 궤도 등 상당수의 장비들이 정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싸게 들여온 만큼 어느 정도의 개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 폴란드는 11억 지워티를 들여 개량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2015년 독일은 15억 질로티를 요구하더니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이 라인멘탈 컨소시엄으로 변경되면서 24억 지워티, 그 후 4차례 추가 협상 끝 전체 비용은 32억 9천만 지워티까지 올라갔습니다. 개량 예상 비용은 대당 2,006만 지워티, 한화 78억 원까지 올라간 것이죠. 이러니 폴란드 내에서는 독일 방산업체에 대해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싸게 들여왔다 한들 혹은 공짜로 들여왔다 한들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비 비용마저 일반적인 상식선을 훌쩍 넘으니까요. 가뜩이나 역사적으로 꼬여있는 폴란드와 독일이기에 폴란드에서는 독일을 지칭할 때마다 거짓말쟁이라는 멸칭을 사용하곤 합니다. 니에미, 도쿠함사. 반면 독일 방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는 뛰어난 성능,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장비의 신뢰성으로 그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K2 전차를 세계적인 전차 반열에 올린 것은 현지 상황에 맞춰 맞춤형 품질 관리를 진행하였던 것이 주요한 요인인데요. 이주승 품질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폴란드는 국제품질보증협정 체결 국가이지만 이번 계약이 크다 보니 더욱 까다로운 품질 점검을 요구하였는데 예를 들면 폴란드 수출용 K2 전차에 대한 품질보증 계획서를 요구했을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폴란드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의 정비기술이 주요했습니다. 지상전 중심으로 전력이 맞춰진 대한민국은 기동 활용 무기체계의 운용도가 높은 만큼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매우 수준 높은 품질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인데요. 이러한 정비기술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할배전차 M48 패튼입니다. 1952년 생산된 M48 패튼은 오늘날 수많은 정비와 개량을 거쳐 아직도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차입니다. 패튼에서부터 최신형 3.5세대 K2 전차까지 굴리고 있는 전세계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죠. 대한민국 국군은 6.25 전쟁 이후 베트남 전쟁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M48 패튼 계열 전차를 도입했습니다. 거의 죽어갈 때마다 한국 육군 정비창 기술진들은 패튼을 살려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1978년부터 패튼을 개량하기 시작하더니 A3K, A5K, A5K2, A5KW 등 현재 6종의 M48 계열 전차를 운용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패튼이 언덕도 못 올라가는 무용의 전차라고 폄하하지만 실제 동원 보병 사단에서 M48 A5K 전차의 정비를 맡고 있는 부사관들의 언급에 따르면 알려진 것보다는 전차의 상태가 상당히 좋으며 언덕을 못 올라가는 일당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후방 동원 사단 장병들에게는 기갑 장비 없이 맨몸으로 적과 맞서게 되는 것보다 구형 전차라도 105mm 주포를 가진 전차와 함께 작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현대화된 K2 전차 도입 대수를 늘려서 패튼 할아버지를 퇴역시키면 좋겠지만 당장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구형이고 뭐고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무기들을 사용해야 하기에 끝까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일은 꼭 필요한 것이죠. 죽어가는 패튼을 살려내는 곳은 대한민국 국군의 전군 지상 공통장비 창정비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종합정비창입니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 곡사포, 전투차량, 개인화기, 공용화기, 사통장비, 통신장비, 의무장비 등 한국 육군뿐 아니라 한국군 전체에서 사용되는 모든 지상장비의 최종 정비와 재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단 직할 보수대 및 군지사 예하 정비대에서 하는 야전 정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정비, 오버홀을 실시하는 사실상 정비의 끝판왕 부대입니다. 각종 부대에서 도저히 못 고친다는 무기들이 이곳으로 모여서 다시 태어나고 또는 A1 버전의 구형 모델이 A2로 개량되어 출고되기도 합니다. 일단 이곳에 들어오는 장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예 싹 뜯어서 새 장비를 만들려고 들어오는 것이죠. 실제 내용은 수리라고 적혀 있어도 사실상 이전 등록이 말소되고 새 장비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한다는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오버홀 기술은 최근에 독일을 꺾고 수주를 따낸 레드백에서도 증명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레드백은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들과 세계 최첨단 기술들이 접목된 차세대 보병전투 차량인데요. 경쟁자였던 독일의 링스를 꺾을 수 있었던 차이는 결국 그 첨단 기술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술력, 즉 통합체계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레드백을 두고 세계 각국의 기술이 모여있기에 우리나라 장갑차가 아니라고까지 말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독일 링스 역시 이스라엘, 영국, 호주 기업들의 기술들이 접목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차 미사일, 능동방어체계, 쇼크업서버 등 타국의 기술들이 모여있죠. 하나디펜스 레드백 개발팀 관계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모두 모아놓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우리가 자랑하는 가장 큰 기술력은 이런 기술들이 아무 문제 없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통합 기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통합 기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70년대부터 피와 땀을 흘리며 습득하였던 그 모든 오버홀 기술에서 시작된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호주 장갑차 사업 초기 당시 한화가 독일 라인멘탈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당시 라인멘탈은 인지도도 낮고 시제품도 없다며 칼같이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현재 완전 상황이 뒤바뀐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수주 계약 이전에 호주에서 생산된 복서 차량을 역수입하겠다고까지 말하며 링스 판매에 열을 올렸지만 결국 레드백이 수주되자 완전 입 싹 닫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하니 다시 한번 불신의 아이콘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니에미, 도쿠함사, 한국의 이러한 정비 능력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필리핀이 공여받은 한국의 퇴역 함정들입니다. 한국은 콘레드 야부로 알려진 포항급 초계함 충주함을 필리핀에 기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퇴역한 함정이었지만 그 성능과 컨디션은 필리핀군이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필리핀 해군은 실제로 운용해본 결과 연안 경비 및 방어작전에 최적화된 함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심지어 한 척의 초계함을 추가 양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9월 18일 예상 못한 소식이 전해졌죠. 두 척의 퇴역 함정을 공여받은 필리핀은 결국 신형 해군 함정 12척을 한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함정은 작전 지원함 2척, 초기함 4척, 후위함 6척으로 알려졌는데요. 필리핀이 한국산 군함을 도입하기로 한 데에는 역시나 품질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국제학대학원 선임연구원인 콜린 라자라트 남은 나발뉴스와 인터뷰에서 필리핀 해군은 한동안 한국에서 건조된 자산을 운용해왔으며 품질 측면에서 이러한 장비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필리핀은 함정뿐만 아니라 한국산 잠수함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지난 2019년 계약 체결 이후 인도네시아로 향하려던 잠수함을 필리핀으로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오션의 DSM이 1400형 잠수함이 독일에서 209급 잠수함 부품 체계를 수입해 국내에서 체계종합 설계를 수행한 이후 건조한 잠수함으로 기술을 이전받던 우리가 기술의 원조집을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3년 6월 대우조선은 독일의 DHW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 국산화율을 크게 높였고 국제 공개 입찰에서 HDW를 제치고 수주를 따내기까지 하였습니다.
HDW4의 209급 잠수함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법적으로 DSM이 1400에 대한 제재나 제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또한 함정 전투체계의 최후로 불리는 CIWS 역시 원주의 기술을 꺾은 사례로 불립니다. 한국 차세대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CIW2는 LIG 넥스1에서 개발하였는데 2010년대 초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 해군 정비창에 20명의 직원이 파견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네덜란드 골키퍼 창정비를 시작해 CIWS를 직접 뜯어보고 고치며 기술을 얻었죠. 그리고 현재는 네덜란드 탈레스 골키퍼가 단종되어서 오히려 LIG 넥스1이 탈레스와 골키퍼 에마로 계약 약 3천억 규모의 협약까지 맺은 상황입니다. 우리 방산 역사에서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정비 기술은 왜 이리 뛰어난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인들의 특유의 손기술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손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인정은 70년대 후반부터 금메달을 휩쓴 기능 올림픽에서의 성적이 이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1967년 첫 참가를 시작으로 77년부터 91년까지 무려 9회 연속 우승, 이후 21번의 올림픽 중 19번을 우승하였습니다. 역대 우승 기록 2위 일본은 6회, 3위 스위스 3회보다 훨씬 앞선 기록이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에서부터 추구기, 철갑선까지 뛰어난 손기술을 자랑했던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방산, 반도체, 정밀기술, 정비 등의 기술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들이 집약되어 오늘날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날 우리의 안보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진정 국가를 지키는 안보는 안 보이는 곳에서 흘린 땀이다. 지난 9월 17일 폴란드군이 보유한 최신식 장비들의 활약 시연이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활약 시연은 폴란드어로는 예센노기엔, 영어로는 아톰파이어, 즉 가을 활약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사상 첫 번째로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산 무기 K2, K9, 천무의 실사격 및 기동 장면을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활약 시연은 가을 불꽃이라는 명칭답게 폴란드 기계화 사단 활약 체계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불과 1년 사이 폴란드에서 운용되는 활약 체계의 수량 및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폴란드 부하샤크 국방부 장관은 한국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는 이번 활약 시연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군 활약 체계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진행된 활약 경멸 훈련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며 여기서 받은 감명이 현재 폴란드 예센노기엔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17 września 1939 roku sowiecka Rosja napadła na Polskę. Nasza ojczyzna wówczas broniła się przed inwazją niemiecką, a więc był to cios zadany w plecy. Dziś robimy wszystko, żeby Wojsko Polskie było silne, żeby potencjał Wojska Polskiego był tak duży, aby Imperium Rosyjskie, amerykańskie czołgi Abrams, ale już oczywiście z polskimi załogami. Możemy podziwiać koreańskie czołgi K2, również armatohaubice Krab, koreańskie armatohaubice K9, żeby pokazać siłę ognia sprzętu, którym dysponują żołnierze Wojska Polskiego. Mówiłem już o sprzęcie koreańskim. Powiem Państwu jeszcze, skąd cały pomysł tego, żeby otworzyć dla opinii publicznej takie ćwiczenia. Właśnie wziął się z Korei Południowej. Kiedy w czerwcu tego roku byłem w Korei Południowej, mój odpowiednik, minister Lee, zaprosił mnie na tego rodzaju pokaz, na ćwiczenia, które były otwarte dla publiczności. Zrobiło to na mnie rzeczywiście wrażenie, dlatego na odprawie z dowódcami Wojska Polskiego podjąłem taką decyzję, żebyśmy zorganizowali właśnie ćwiczenia otwarte dla publiczności. I oto dziś, za chwilę będziemy obserwować sprzęt, który jest już na wyposażeniu żołnierzy Wojska Polskiego. 부하샤크 국방부 장관이 참관한 한국의 활약 시연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활약 경멸 훈련이었습니다. 지난 6월 7일 세 번째 훈련 당시 폴란드 부하샤크 장관은 직접 훈련을 참관했는데요. 훈련이 진행된 승진 훈련장은 단일 훈련장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서 대한민국 국방부가 소유한 땅과 기타 국유지를 포함해 면적이 약 570만 평, 강남구 면적의 절반 크기의 땅 전체가 훈련장으로 쓰입니다. 특히 승진 훈련장은 대한민국 육군 기갑병과의 성지로 일반적인
훈련장들이 대대급 부대에서 관리하는 것과 달리 군단급 부대의 통제하에 관리대라는 명칭의 자체 운용 병력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군 관계자들이 한국산 무기의 화력을 보기 위한 필수 방문 코스로 불리고 있죠. 화력 경매 훈련 당시 한국군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각종 다연장 로켓의 엄청난 화력으로 적 진지를 초토화내었으며, 또한 공중에서는 전투기 편대가 가상 진지의 항공폭탄을 연거푸 투하하고 공격 헬기도 기관총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투입된 장비만 30여 종 610여 대에 달하였죠. 당시 폴란드 부하체코 국방부 장관은 처음 보는 한국산 무기의 매운맛에 눈을 떼지 못하면서 질문에 질문을 거듭했습니다. 급기야 직접 핸드폰 촬영까지 마친 부하체코는 훈련이 끝난 뒤 한국군이 지닌 역량에 박수를 보냈죠. 또한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 입사 역시 취재차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국방 전문 기자 옌드제이 그라프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 및 사진들을 게시하면서 한국군이 매우 다양한 플랫폼에서 화력 조절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유튜브와 본지에 화력 경매 훈련에 대한 취재를 담기도 하였죠. 폴란드가 단연 놀라워했던 것은 바로 한국이 지닌 화력 체계의 성능 및 규모였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한국 무기에 진심으로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은 60만 대군을 보유하였기에 자연스레 대량 생산을 통한 단가 하락 및 원활한 부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국군이 실전적 훈련을 통해서 품질까지 검증을 해주니 믿고 구매할 수가 있죠. 특히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6.25 때 사용하던 구식 무기부터 최신 23, 스텔스기, 전차, 자주포 등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보기 드문 국가입니다. F5부터 KF-21까지, 패튼부터 K2까지 지난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다 보니 유사시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 매년 많은 무기를 생산하면서도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은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외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단기간 내에 공급이 가능하죠. 매년 군사훈련으로 소진하는 탄약 및 포탄 수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군은 매년 약 5조 원의 비용을 들여서 부족한 탄약 및 포탄 재고량을 구매하는데요. 단기간 내에 탄약 및 포탄을 탄종별로 무제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면 탄약이나 포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측면도 무기 도입 거래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한국은 전기전자, IT,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 매년 각 분야에서 최신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를 구매한 국가들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어도 그들이 기술력을 갖게 될 때에는 이미 한국에서 훨씬 우위에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국 대비 기술 이전, 무기 공장 건설 등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준 터키 알타이 전차만 봐도 기술이 있어도 기반이 없으면 자기 것으로 소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한국군 장비는 워낙에 다양한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당연히 수출 시장에서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악기하면 낙원상가, 컴퓨터하면 용산상가를 떠올리듯 무기하면 일단 한국에서 찾아보자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조차 생산하지 않고 있는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군비 증강을 도모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의 선례를 따라 한국산 장비를 구매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코의 유명 군사 전문가인 이르직 부야첵은 지난 9월 15일 자신의 SNS에 체코 대표단이 특히 국방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주말 한국으로 출장을 떠난다. 우리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프로젝트 중에는 K2 블랙팬서 탱크, K239 로켓 발사기, 그리고 제 생각엔 한국 항공의 기적인 KF-21 전투기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체코 공군은 구형 자스-39, 그리펜 14기만을 주력 전투기로 임대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군 현대화 사업이 시급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폴란드가 도입한 FA-50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체코는 최근 KF-21 도입에도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체코 네티즌들은 KF-21 전투기는 우리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저렴합니다. F-35를 도입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F-35의 가격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KF-21 12대와 F-35 12대를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우리도 그 천무 로켓 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는 K2 전차를 얻는 것도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최근 아랍 최대 군사 매체 디펜스 아랍과 프랑스 군사 매체 메타 디펜스에서는 KF-21이 제3국의 관심을 끌고 있어 잠재적으로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도를 내었는데요.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아닌 제3국에 KF-21이 수출되게 된다면 현재까지 1조 원의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퇴출까지 당할 수 있는 처지라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연일 자국을 변호하기에 바쁜 모양새입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지난 9월 16일 UAE 등 해외에서 KF-21에 참여할 것이란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알려진 것은 없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의 성패는 시장 판매 가치 확보에 있지만 만약 한국이 인리를 잃으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마케팅 측면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꼭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퇴출시키지 말아주세요. 또 한 측은 인리 군사 매체 디펜스테크 듀데스와 인터뷰를 진행한 KF-21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는 인리 정부의 오판으로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구개발 비용을 지불하여 이 국가 간 전략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은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로 인해 희망을 포기하고 이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은 반쯤 넘어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태도에 지쳐 있습니다. 이는 N250과 R80과 같은 국가 항공 우주 프로그램들이 중도에 취소된 경험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IFX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소홀히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나 사실 이미 인도네시아는 선을 넘었습니다. 분담금 안에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고작 20%의 분담금을 가지고 참여하는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개발이 완료된 후에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동개발국으로서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수출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KF-21은 성공적인 개발이 진행 중으로 이미 300회 넘는 비행시험에서 단 한 번의 결함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인도네시아의 기술적 참여는 없었기에 인도네시아의 모든 요구는 철저하게 무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는 10원조차 아까운 법이니까요. 오늘의 한 줄평, 무기백화점 한국에도 없는 것, 인도네시아로 보내줄 시제기. 9월 19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경 FA-50GF-56호기가 폴란드 현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알샤크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또 다른 FA-50이 폴란드에 도착하였다며 오늘 아침 2대의 공군 수송기가 바르샤바 공항에 착륙하였고 한국은 올해 말까지 12대의 FA-50 납품을 약속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 역시 한국의 빠른 납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FA-50의 5호기, 6호기가 인도되었다고 전하였죠. 현재 폴란드에 도착한 FA-50은 벌써 6대로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0개월 만인 올해 7월 1, 2호기, 8월 3, 4호기, 9월 5, 6호기의 납기를 완료한 것입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5, 6호기는 10월 중순 도착 예정이었으나 한국이 보유한 빠른 납기 능력을 살려 한 달 앞선 9월에 2대의 FA-50을 보내준 것으로 폴란드가 통상 계약금 10%가 아닌 30%에 달하는 거액의 선수금을 지불하며 한국 방산 역량에 대한 신뢰를 보낸 것에 확실한 보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FA-50의 폴란드 납기는 그동안의 전투기 수출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50 계열 항공기를 납기할 때에는 카이의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여 운반해주거나 혹은 화물 선박을 통해서 인도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기체 분리를 통해 대당 한 대의 수송기로 옮겨주기를 원하였죠. 폴란드의 한 네티즌은 FA-50을 수송하고 있는 보잉 747 항공기가 곧 도착할 것이라면서 현재 폴란드 영공을 향해 진입하고 있는 트윗을 먼저 올리기도 했는데요. 해당 비행 루트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횡단 루트가 막혀있는 상황이라 한국에서 폴란드까지 군수 물품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무려 8개 나라의 영공을 통과해야 했고 사실상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중간 기착지인 캐나다에서 추가 급유를 마친 후 다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로 이어지는 기나긴 여정이죠. 이러한 긴 납기 과정에도 불구하고 카이가 빠른 납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FA-50을 생산한 후 이미 한국에서 모든 시험 비행을 마치고 나서 또다시 분리한 뒤 납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김남형 카이 폴란드 기지 사무소장에 따르면 FA-50은 첨단 장비를 통해 정밀 가공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탈착하는 과정에서 실패 가능성은 일절 없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했는데요. 이렇게 수송된 FA-50 분리부품은 폴란드 현지에서 근무 중인 카이 정비요원 6명의 숙련된 기술로 단 일주일 만에 재조립되어 폴란드 상공을 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폴란드 기지 사무소에는 약 70명가량의 한국 정비요원들과 조종사들이 상주하고 있어 정비 납품부터 조종, 훈련, 수리 등 24시간 정밀 밀착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이는 카이가 구축한 해외 협력 기지 중 가장 많은 인원 배치로 폴란드의 FA-50 도입 대수가 가장 많고 또 신속한 납기를 요청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완벽한 후속 지원을 통해 추후 KF-21 수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빠른 납기는 명실상부 우리 방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다 보니 유사시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 매년 많은 무기를 생산하면서도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은 60%밖에 되지 않아 해외의 대량 주문에도 신속한 납기가 가능합니다. 경남 사천 카이 고정익동은 축구장 3배 면적
전체적인 21,600제곱미터 규모로 폴란드 등에 수출될 FA-50 전투기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조영길 카이 기술팀장은 FA-50의 추가 잠재 수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쯤에는 FA-50 생산 라인 2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즉 생산 가능 대수가 2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빠른 생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혹 품질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카이 고정이동은 극도로 낮은 오차율로 업계의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항공기는 구조 특성상 전후방 동체, 주익 등으로 나뉘어 생산되고 이후 한꺼번에 최종 조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을 결합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제로에 가까운 정밀도로 제어하는 패스 시스템이 맡게 되는데요. 동체 자동 결합체계 패스는 카이가 자체 설계하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패스는 TO10과 수리온에 이은 3세대 패스로 FA-50과 KF-21의 최종 공정을 담당하고 있죠. 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정밀도입니다. 새 덩어리의 구조물을 휘어짐 없이 맞추기 위해 먼저 리플렉트 좌표, 즉 가상의 3차원 공간의 좌표를 설정하는데요. 그 뒤 레이저 트래커라는 장비를 이용해 전방, 중앙, 후방의 포인트에 동체가 정확히 결합되었는지를 컴퓨터가 확인하게 되는데 컴퓨터가 수행하는 작업인 만큼 오차율은 무려 1000분의 1인치 0.025mm 이하입니다. 사실상 오차가 없는 수준이죠. 폴란드에서 단 일주일간의 조립 과정을 마친 후 바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에서 진행된 패스를 통해 오차가 없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차율을 줄임으로써 항공기의 조립 정밀도가 비행 특성에 관여하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 항공기에 가해지는 다양한 힘으로부터 항공기를 지킬 수가 있죠. 즉 한국 방산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빠른 납기도 결국은 우리 업체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력에 근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떠오른 한국을 주목하면서 한국 최대 방산업체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매체는 한국이 이제 아시아의 군사 강국을 넘어 세계 첨단 무기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역량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생산 속도 대한민국, 한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등 거대 군사 강국들과 이웃을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최고 수준의 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한국은 이들과의 기술 전쟁에서도 압승하고 있는데 왜 무기 산업에서는 안 되겠습니까? 글로벌 강국 선의의 힘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프랑스와 독일 모두에게 굴욕을 안겨줄 것이다. 잘했어 한국, 우리는 민주주의의 무기고를 보충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자동화를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군요. 훌륭해요 라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군사협력이 진행됨에 따라 서방 세계에서 한국이 지닌 방산 역량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기술 교류를 통해 잠재적으로 핵잠수함, ICBM과 같은 군사기술을 넘겨받기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 역시 이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물론 핵이면 다 된다는 핵만능주의를 펼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변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이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은 핵으로밖에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미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원자력 기술, 플루토늄 보유, 조선 기술, 반도체 기술,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한국은 이미 개발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이 갖지 못한 무기는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만드는 것이다. 폴란드가 도입한 FA-50에 관한 현지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트위터를 중심으로 FA-50이 폴란드 네티즌들에게 융단 폭격을 당하고 있는데요. 분노에 찬 네티즌들은 FA-50이 훈련도 가능한 전투기라고 선전했지만 결국은 훈련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기체라면서 한국과의 협력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시발점은 한 언론의 저격 기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 매체 오넷은 지난 21일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8월 15일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FA-50은 폴란드인이 조종하지 않고 한국인이 조종한 것이다. 매체는 이어 폴란드 육군의 날을 맞아 열린 퍼레이드는 폴란드군이 소유하고 폴란드 군인들이 운용하는 장비를 시연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한국에서 구매한 FA-50 전투기의 조종사는 폴란드인이 아닌 한국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라도메어쇼에서도 반복되었다. 현재 폴란드에는 FA-50을 독립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단 한 명도 없다. 세부적인 문제는 더 광범하다. FA-50이 주둔하고 있는 민스크 마조비에스키 기지의 일부 조종사는 여전히 미그-29를 조종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공군을 떠나버렸다. 어린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숙련된 조종사보다 더 복잡한데 FA-50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굳이 문제를 삼자면 문제될 수 있는 일이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일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에어쇼에서 FA50을 폴란드인이 조종할 것이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 행사에서는 폴란드 공군이 운용하던 미그-29에서 이제 서방 항공기인 FA50으로 기종을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기에 서방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국인 조종사가 함께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애초에 문제가 될 줄 알았다면 한국인 조종사가 태극기를 걸어두지 않았겠죠. 해당 기사가 지적하고자 했던 주된 사안은 제일 마지막에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소식통에 따르면 병력수를 빠르게 늘리려는 현 정부의 시도가 조종사 질적인 측면에 타격을 주고 있다. 즉, 현 정부의 군사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 FA50에 대한 비판, 더 나아가 한국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의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폴란드인은 조수석을 사용했습니다. FA50은 여객기인가요? 이 항공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종 및 운용 측면에서 F-16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조종사를 이전하고 훈련시키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만 결국 FA50은 국가를 방어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1939년처럼 수백만 명과 함께 가장 먼저 도망칠 지도자들을 수송시키는 데만 필요할 것입니다. 더 이상 FA50을 전투기라고 부르지 마세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즉, FA50이 훈련도 가능한 전투기라면서 전투는커녕 훈련하는 데에만 해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근거가 전혀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현재 FA50이 배치 중인 민스크 공군기지는 2010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제 미그-29만 운용하던 기지입니다. FA50으로 훈련하고 전환할 수 있는 기체는 F-16이나 F-35와 같은 서방 항공기이죠. 즉, 미그-29를 조종하던 조종사들이 FA50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조종법, 운용교리, 기동기술, 장비 조작 등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폴란드 공군 감찰관 이레네우스 노박 공군 중장은 조종사들이 디스플레이와 버튼 조작을 위해 이제 영어를 배우고 있다라고 했죠. 내부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그기와 FA50은 인터페이스, 콕핏의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잘못한 게 있다면 딱 하나이겠죠. 조종사 양성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빨리 보내주었다는 것. 보통 전투기 납기는 계약 체결 이후 3년차쯤에 첫 인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주문한 지 10개월 만에 첫 1호기를 폴란드에 인도하였고 3개월 만에 총 6대의 납기를 완료하면서 올해 전체 도입 물량의 절반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조종사도 양성되지 않았는데 전투기를 빨리 보낸 한국이 잘못했네. 비록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이 지난 2월부터 한국에서 교육이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실제 전투기를 그것도 편대를 이루어서 비행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많은 일입니다. 실제 전쟁도 아니고 굳이 퍼레이드에 그 귀한 조종사를 잃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지난 2월 폴란드 조종사 4명은 한국 제1전투비행단에서 입과식을 마친 후 조종사 비행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1차 4명, 그리고 5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차 4명 등 모두 8명의 폴란드 조종사를 2차례에 거쳐 교육하기로 했는데요. 개인별로 배정된 공군 조종 교관과 함께 우선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U-10으로 비행 이론과 공중 조작 전반에 대해 11주간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16전투비행단에서 다시 11주간 국산 전술 임무기 TA-50을 통해 공대공, 공대지 전술훈련 등 실전적 전투기술을 연마하는 전술 임무 과정을 거친 후에 카이에서 최종 비행 숙달 훈련 및 한국인 조종사와 함께 실전 비행을 마친 후에 폴란드로 귀국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총 22주간 훈련으로 폴란드 공군 조종사가 FA-50을 폴란드 현지에서 비행할 수 있을 거라 폴란드 네티즌들이 생각했다면 그건 경기도 오산이죠. 이와 관련 23 전술공군기지 대변인 마르신 보르타 중령은 서방 항공기로의 기종전환은 트럭으로 운전하다가 트레일러가 달린 트럭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운전 면허증이 있지만 새로운 방식의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다른 나라의 기체를 운전하는 것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한국인 조종사가 폴란드 에어쇼에서 조종하게 된 것은 FA-50이 성능이 부족해서도 또 폴란드 조종사들의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닌 것이죠. 부족한 건 반대파의 지능뿐. 사실 폴란드 내의 조종사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합니다. 그 때문에 FA-50을 도입한 측면도 있는데요. 기존에 폴란드가 운용하고 있던 M346 훈련기의 가동률은 무려 37.3%에 그쳤습니다. 도입한 훈련기 중 절반 이상이 사용 불능 판정을 받은 것이죠. 반면 한국 공군에서 운용 중인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인 85%에서 9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하샤고 국방장관 역시 M346의 낮은 가동률을 비판하면서 FA-50의 높은 가동률이 선택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역시 폴란드의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에 특별히 민스크 공군기지에 역대 최대 규모 인력을 파견해주기도 했습니다. 카이에 따르면 현재 조종사 포함 70명의 엔지니어들이 현지에서 근무 중이며 이는 해외에 구축한 카이 기지 중 가장 많은 상주 인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비 납품부터 조종, 훈련, 수리 등 24시간 정밀 밀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FA50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마중물로 FA50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10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각 당의 지지자들이 매우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1야당인 시민연당과 제2야당 PL2050은 현 정부의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FA50이 최대 희생양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죠. 야당은 총선에서 승리 후 폴란드 국방정책을 감사하고 군대의 군축을 선언할 것이며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들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집권 여당 PIS의 지지율은 31%, 시민연단의 지지율은 27%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 더욱 거센 네거티브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쟁으로 인해 최근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현 정부가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인데요. 우러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폴란드 농민들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이에 PIS는 떨어지는 지지율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폴란드 대사를 초치하기까지 했는데요. 급기야 지난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독일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폴란드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습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우리는 더 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폴란드는 우리의 군 현대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죠. 곡물 수출로 삐걱거릴 때에도 군사 지원은 이와 별개라고 언급했던 폴란드가 이제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익사하는 사람을 구조하려다가 자칫 구조하는 사람도 물에 빠질 수가 있다는 발언도 하였죠. 그렇다면 폴란드의 이러한 행보가 과연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쉽사리 예측할 순 없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한 무기 도입으로 민족주의를 상기시킬 수 있다는 것, 외부적으로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에 동참했던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주변국과 더욱 치밀한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는 체코에서 진행된 나토 데이스에 FA50 1호기를 보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4기밖에 보유하지 않았던 FA50이었기에 자국 훈련용으로도 사용하기에 시급했겠지만 체코의 FA50 참가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루카스 그루진스키 공군 중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폴란드와 체코의 상호 운용성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며 서로의 역량을 배우는 것이 양국의 안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 체코도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5세대 F-35 전투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고 나토 공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 통합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체코 공군이 F-35의 훈련기로 최적화되어 있는 FA-50의 실물과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 참가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공군은 현재 스웨덴으로부터 리스하여 운용 중인 자스-39 그리펜 C-12기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루급 전력으로는 자국의 L-159 경공격기 8대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F-35 24기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미국 전투기들에 대한 수요가 폭주하고 있어 인도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체코 공군에서 훈련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체는 딱 2대뿐입니다. L-159를 훈련용으로 개조한 L-159B로 이 역시 운용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에 체코와 폴란드의 결속이 끈끈해지는 가운데 F-35 도입을 준비하는 양국에게 있어 훈련용 전투기인 FA-50은 최고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체코는 오래전부터 FA-50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었는데요. 폴란드의 대량 구입으로 인해 블록 20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확정된 FA-50은 체코에게 있어 빠른 시기에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체이자 또 멀티롤 임무 수행이 가능한 미드급 전투기로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비시그라드 그룹의 슬로바키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폴란드는 이미 48기 도입과 MRO 센터 건립 등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연계, 훈련, 부품 공급 등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폴란드의 선례에 따라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체코 총리의 발언도 있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폴란드 정치 내부의 문제가 한국 무기 수출의 리스크로 번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물론 온당한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동안의 역사가 증명하듯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가는 가장 빠른 촉진제라는 걸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에 그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오늘 한 줄 평, 리얼리즘이 중국을 반대하는 이유, 한국이 재래식 잠수함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4,000톤급 KSS-3 배치2에 이은 배치3 잠수함이 만재 배수량 5,500톤급 이상의 대형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사 전문가 메이슨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배치3 또는 배치4로 불리는 신형 잠수함이 최적화된 대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며 여기에는 새로운 AIP 시스템, 즉 메탄올 개질 기술 등이 접목되어 기존 대비 월등한 자막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ADD에서 자료를 배포한 신형
신형 현무 SLBM-2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무4 SLBM보다 직경이 훨씬 더 큰 신형 SLBM으로 미국의 트라이던트나 러시아의 블라바와 동급의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이 왜 그렇게 큰 잠수함과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내 말은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면 세상은 이미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한국에게 있어 당장의 유일한 문제는 북한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사거리 500km 내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이상의 미사일 사거리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죠. 한 중국 네티즌은 한국의 신형 잠수함 개발 소식에 발작하며 중국은 한국이 지역의 평화를 교란하는 군비 경쟁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냉전 사고방식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은 평화적이며 한국은 전혀 위협을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는 말 같자는 소리도 적어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한국의 잠수함이 중국의 발작 버튼인 것은 확실하네요. 한국이 개발을 추진 중인 5,500톤급 KSS-3 배치3 잠수함이 중국의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은 분명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KSS-3 배치3가 단순히 한국에서만 운용되기 위함이 아닌 중국의 군비 증강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가, 즉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앞으로 주력으로 삼을 재래식 잠수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하나오션은 북미 해군의 함정을 공급하는 미국 조선사를 인수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함정 시장 입찰에 나서기 위한 준비 수순인데요. 미국에서 함정 사업을 하려면 현지 조선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은 존스 액튼 법안으로 자국 내 연안을 오가는 내수용 선박은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부산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가는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죠. 박진원 하나오션 방산기술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향후 10년간 누적 총합 1,300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함정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그중 하나오션이 노리고 있는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 규모는 총 320조 원 수준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현재 재래식 잠수함 도입에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AIP 기술이 개발되었고 재래식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 대비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현대 전장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인 최일 예비역 해군대령은 핵잠수함이라고 해서 그 성능이 디젤 잠수함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은밀하게 매복 중인 디젤 잠수함에게 핵잠수함이 공격당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핵잠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큰 소음입니다. 잠수하더라도 원자로를 정지할 수 없고 냉각 시스템과 스팀 터빈의 소음을 줄이기 어려운 데다 원자로 냉각 후 배출되는 온수는 물 위에 긴 흔적을 남겨 은밀성을 최대 강점으로 꼽는 잠수함 체계에서 재래식 대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덩치가 클수록 많은 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대신 대잠 초계기나 수상함정의 소나에 탐지될 가능성도 크며 얕은 수심에서는 기동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증명되고 있는데요. 2006년 중국의 순급 디젤 잠수함이 미 로스앤젤러스급 핵잠과 미 항모 키티호크의 타격거리까지 탐지되지 않고 접근한 적이 있으며 캐나다, 호주 등의 디젤 잠수함은 훈련 상황에서 미 핵잠수함을 상대로 가상격침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2004년 림팩 훈련에서 한국의 209급 잠수함이 보여준 위력은 미국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미국의 존 스테니스 항모와 이를 호위하는 이지스 구축함 및 순양함 각 두 척을 포함한 30여 척의 함정을 가상격침하고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은밀성으로 훈련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18척의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 건조 예산 290억 달러로 AIP 장착 디젤 잠수함 30척을 건조하자는 주장도 나오기도 하였죠. 특히 핵잠수함은 건조, 운용, 유지, 정비뿐 아니라 시설 투자, 교육 훈련을 위한 천문학적인 경비 부담을 각오해야 합니다. 핵잠수함 한 척에 들어가는 경비는 디젤 잠수함 10척 이상의 경비와 맞먹는데요. 문제는 세계 제1의 해군 강국으로 불리는 미국은 정작 1959년 SS-582 바벨급 잠수함 취역 이후 재래식 잠수함을 획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래식 잠수함 관련 기술이 19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바람에 미 해군은 스웨덴의 고틀란트급 잠수함을 임대하기도 하였죠. 1970년대 기술 수준에서 다시 2020년대에 통용될 물건을 설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50년의 격차를 극복해야 하니까요. 또한 그만큼 많은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최근 재정 악화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 조선소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죠. 괜히 미국이 부시 대통령 당시 대만에게 판매를 약속한 8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두고 설계비에만 3억 달러를 요구하는 강제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더 디플로맷의 토르스텐 하인리히 기자는 냉전 이후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미국에는 재래식 잠수함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그는 중국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해군 전투는 남중국해 섬을 둘러싼 전장이 될 것이라면서 핵추진 잠수함이 요구하는 공격 범위나 속도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재래식 잠수함이 대부분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오히려 몇몇 측전에서는 더욱 뛰어난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재래식
재래식 잠수함 획득을 통해 현재 미국의 심각한 잠수함 부족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죠. 현재 미국 조선소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의 조선 산업의 위기로 인해 매년 2척의 새로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하는 해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 함대의 잠수함 3척 중 1척 이상이 현재 유지보수 중이거나 유지보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 해군 잠수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시울프급 공격 원잠 2번 함 코네티컷은 2021년 10월 남중국해에서 암초와 충돌해 함수 부분이 대파했습니다. 곧장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도크에 들어가 수리받기까지 약 20개월 동안 대기해야 했습니다. 수리까지 20개월이 걸린 것이 아니라 수리가 시작되기까지 20개월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미국 조선소의 작업 효율이 매우 낮은 탓에 긴급히 수리 계약을 발주해도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가까스로 도크에 들어갔지만 31개월에 달하는 수리 기간 동안 도크에 짱박혀 있어야만 했죠. 게다가 코네티컷함 수리는 잠수함 건조용 도크에서 이뤄지기에 신형 공격 원잠 버지니아급 도입 스케줄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작 미국은 오커스 협약으로 호주에 약속한 버지니아급 잠수함 인도 계획을 늦추고 있는 실정인데요. 호주에서 생산하면 안 되냐 하실 수 있지만 호주 조선 산업은 미국보다 더 열악한 상황으로 호주 정부가 밝힌 것처럼 오커스 원잠은 2040년 전에 단 한 척도 완성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호주 상원에서는 망해가는 미국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해 오커스를 악용한 정치적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호주는 핵잠수함 거래로 최대 3,680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는데 정작 신형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시기는 빠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뒤 2040년대 초반으로 잡혀있고 이 역시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8월 미 해군 고위 장교는 추가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미국 조선소에 지속 불가능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잠수함 군함 건조 속도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미국 조선 능력이 10만 GT에 안팎인 것에 비해 중국의 조선 능력은 2,325만 GT에 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군은 이지스 구축함과 공격용 원잠을 연평균 각각 한두 척씩 건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1년 동안 동시에 이지스급 구축함 8척과 호위함 4척, 원잠 3척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들 이러한 건조 능력 격차는 결국 해군력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에 하나오션의 재래식 잠수함은 미국에 있어 최고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은 올해 2월 구매계약 총괄 담당자인 토마스 앤더슨 해군 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했는데요. 대표단은 방위사업청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을 차례로 방문해 각 조선소의 건조 능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앤더스 수장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소를 찾으러 왔고 그것을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건조 능력을 높게 평가하였죠. 최근 하나오션은 올 하반기 발주 예정인 장보고3 배치2, 배치3와 함께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등 글로벌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영향을 집중하고 있는 곳이 바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해군은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사업 예산만 60조 원 규모로 유지보수 사업을 포함하면 80조 원에 이르는 메가톤급 사업입니다. 캐나다는 북극 깊숙이 자망할 수 있는 수중 능력과 장거리 자망 능력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재래식 잠수함을 원하고 있는데요. 서방 진영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으로 하나오션이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 건조한 3,000톤급 도산함창호함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잠수함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한국산 잠수함이 독일, 스웨덴, 일본 등 다른 잠수함 강국과 비교하여 지니고 있는 차별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국내 최고 잠수함 전문가이자 해본 핵추진 잠수함 단장을 역임했던 문근식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수함은 한 대가 제네시스 15,000대하고 이렇게 비슷한 가격이에요. 국가 전략 사업에 가장 합당한 방산 수출 품목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군 예비역 대령이고요. 경기대학교에서 군사 강의를 한 문근식입니다. 32년 해군생활 중에 22년이 넘게 잠수함 분야 일을 했고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처음 가져올 때부터 한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잠수함의 히스토리 어제와 오늘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죠. 1990년도 독일이 통일되던 해에 잠수함을 처음 배워서 인수를 하러 갔고 지금 하나오션 직원들이 200여 명 정도가 현장 직무 실습을 갔어요. 그 언더잡 트레이닝을 갔다고. 그래서 2년 내지 3년 동안 계속 습득을 한 거죠. 잠수함을 어떻게 건조할 것인가. 그때 이제 소문이 난 게 하나오션 직원들은 독일 그 잠수함 건조 전소를 가장 괴롭힌 직원들이고 왜냐 하도 열심히 하고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알 때까지 제일 전기를 많이 쓴다. 늦게까지 일하니까. 그 다음에
틈만 나면은 뭐 복사하고 뭐 보이기만 하면 뭐 도면 그리고 하면서 복사지를 제일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문이 날 수 있다고. 독일에서 1번 함은 독일에서 건조를 했고 2번 함부터 9번 함까지는 거제도에서 한화오션 직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첫 번째 배를 독일에서 생산했는데 그 배도 인도가 딜레이 돼서 한 1년 정도. 과연 2, 3년 교육받고 가서 제대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걸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독일에서. 근데 우리는 두 번째 배부터 9번째 배까지 한 번도 딜레이하지 않고 다 인도를 정확히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깜짝 놀랐어요. 잠수함 건조 선진국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업홀더급 디젤 잠수함 만드는데 7년, 그 다음에 핵추인 잠수함 만드는데 5년이 딜레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처음 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다. 기적 중에 하나예요. 한화오션은 역설계, 리엔지니어링을 계속하고 그 노하우 그런 것들이 쭉 축적되면서 독자 건조 설계할 능력을 계속 이렇게 축적을 한 거죠. 2011년에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3척 1조 2천억 규모인데 수출을 이제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독일하고 우리하고 마지막에 경쟁을 했어요. 근데 누구도 독일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독일에서 잠수함을 인수한 지 20년 만에 독일 조선소를 이기고 우리가 3척을 수출했단 말이죠. 한국의 조선 능력, 잠수함 건조 정비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2008년도에 우리가 독자 3,000톤급 독자 설계 건조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많은 국가 경쟁 국가들이 제대로 못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주 명품을 만들어냈죠. 그야말로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중에서 가장 명품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명품 잠수함은 3가지 속도가 있어요.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느냐, 조용하느냐,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이건데 HY 100강이라는 걸 우리가 개발했어요. 독일에서 사올 때는 HY 80강으로 해서 300m 전후 들어갔는데 우리는 400m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자망 심도도 특히 증대시켰고 그 다음에 음향 무반영 타일을 적용해서 소음도 훨씬 줄였고 조용하기로는 거의 탑 클래스다. 디젤 잠수함은 어뢰, 기뢰, 대함 미사일까지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산한청음은 대지 공격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게 SLBM인데 이거를 실은 배는 전 세계 유일하다. 수직 발사관 6개를 탑재하고 유사시에는 뭐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거 400m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정말 가장 조용한 배다. SLBM을 6발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도산 안창호함 같은 경우는 76% 국산을 달성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경이적인 기록이에요. 한화오션이 14척 가까운 배를 이렇게 건조하면서 습득한 이런 기술들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가 3,000톤급을 만드는 데는 30년 정도 걸렸어요. 이 정도 기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출중한 명품 딜을 만드는 거는 한화오션이 해낼 수 있는 정말로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한화오션이 잠수함 명가가 되기 위해서 설비 투자도 하고 인력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처음 잠수함 사업을 시작할 때 200여 명에 가까운 OJT원을 2, 3년을 독일에 파견다는 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쟁사 같은 경우는 OJT원 같은 건 안 보내도 된다. 현장 직무 실습 안 해도 된다. 결과적으로는 해군에 납품하기 전에 소음이 많아서 벌금도 부른 사실이 있어요. 독일에서 직접 바닥을 기면서 다 터득하고 도면을 거기다 여유다시피 하고 몸수 그려가면서 터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근간이 되었다. 도산 안창호를 건조를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그 어뢰를 발사하는 수평 발사관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한화오션이 과감히 투자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리스크 있어도 하겠다 해서 영국 업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만약에 한화오션이 소극적으로 나왔다. 우리 돈 덜 얻으니까 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아마 보여줬다면은 오늘날 도산 안창호함이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끄겁게 달구는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 60조 잠수함 수출권이에요. 60조 원이 달하는 그 수출 규모는 단일 품목으로서는 역대급이에요. 한화오션이 이 수출을 성사시킨다면은 아시아에서 2개 이상 국가에 잠수함을 수출한 첫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잠수함 한 척이 지금 예상컨대 1조 5천억 정도 돼요. 우리가 제네시스 한 대 1억 원이다 하면은 이게 한 15,000대 효과라 파는 거란 말이죠. 성사시킨다 하면은
한화 오션은 그야말로 일약 탑스타가 될 가능성이 많다. 독일에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서 조립해서 생산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다. 세계 잠수함 수출 시장을 석권할 좋은 찬스다. 한화 오션이라는 사명도 바꿨는데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잘 추진하고 정말 60조 원이 달성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결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진정한 해양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당한 말씀이시죠. 그러나 언제까지고 미국의 허락만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역량 내에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 바다를 지켜낼 수 있는 최강의 무기를 개발하는 데 조금도 지체해선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잊지 말자. 우리는 해상왕 장보고의 후예이자 23전 23승 불패의 신화 이순신 장군의 후예이다. 올해 대한민국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 역대급 군 퍼포먼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만에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시가행진이 마련되어 더 가까이에서 국산 무기의 우수성과 국군의 위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K방산의 주역인 K9 저주포, K2 흡전차, 천무 등을 시가행진에서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은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인 LSM이 개발이 완료된 이후 사상 처음 일반의 실물이 공개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배포한 한 장의 사진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LSM의 형상이 유출되었습니다. K2 전차 뒤로 이동 중인 LSM이 포착된 것인데요. LSM은 픽업 트럭과 두 종류의 발사대 트레일러를 사용하는 11륜 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항공탄인 AAM과 대탄도탄인 ABM에 따라 발사대 트레일러를 교차 사용하는 것인데요. 대탄도탄 ABM의 치적이 AAM에 비해 훨씬 큰 만큼 발사 트레일러는 6륜 이상을 장착하게 되고 2x3 유견장 발사대에 탑재되게 되는데, 이로써 사진 속 LSM은 대탄도탄 ABM 유견장 발사대 트레일러를 장착한 LSM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LSM은 연장형 트레일러를 사용하다 보니 미국의 사드와 외형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사드는 탄도탄 요격만을 위해 만들어진 대공방어 체계로 동구권 국가들이 강점으로 지니고 있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된 체계입니다. 반면 동구권의 대공방어 체계는 서구 진영의 전투기들을 대응하기 위해 S-400과 같은 대항공 요격 체계가 중심이 되었죠. 이 두 진영의 각기 장점들을 취합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한국의 LSM입니다. 서방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또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은 한국은 철매를 통해 얻은 기술을 발전시켜 천군과 LSM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이 기반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LSM과 S-400을 비교하면 런치 방식부터 각기 핫, 콜드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특히 LSM은 최신에 개발된 대공방어 체계답게 사드나 S-400 대비 첨단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궤도 수정 및 자세 제어 장치를 채택하여 중량 및 부피를 줄이고 수화성 추진제를 적용함으로써 액체 추진제 방식의 DACS처럼 점화 및 재점화를 통해 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대공방어 체계와 차별화되는 각종 신기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대탄도탄 ABM의 사거리는 15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직격 비행체와 DACS, 단분리 기술, TVC를 사용하며 상세한 제어를 위해 젤 타입의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축추력 기술을 통해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은 흡사 아이언맨의 기술을 보는 듯하여 화제가 되었죠. 대항공탄 AAM은 200km급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며 천궁의 KU-밴드 레이더 탐지기를 개량한 것이 적용되는데요. 보통 대기권 내의 항공기 요격 임무를 담당하지만 ABM이 요격에 실패할 시 패트리어트와 같이 탄도탄 요격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LSM이 적국의 미사일 위협을 철통 보호하는 방어 체계라면 적국 본토 핵심 주요기지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최고의 공격체계 역시 이번 국군의 날 행사 시가행진 때 공개되는데요. 바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그 주인공으로 LSM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그 모습을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5는 한국이 지닌 최고의 전략급 무기로 그 재원이나 성능, 모습이 모두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현무5는 더욱 발전된 크기와 중량으로 인해 신형 발사대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공개된 바가 아직 없죠. 다만 현재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려 16바의 16차대에 차대 전장이 20m에 가까운 사이즈로 화성 17이나 토포램 텔 수준에 가까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사관 역시 지금처럼 각진 형태가 아닌 동구권 텔과 같이 원통형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된 현무5 영상에서 동구권 미사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 동구권 텔인 원통형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무5가 시가행진 때 공개된다면 그야말로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등 동북아를 발칵 뒤집을 만한 사건입니다.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이 사실상 현무5의 사거리 안에 들어오며 특히 괴물 미사일로 불릴 만큼 그 위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이죠. 현무5는 탄도 중량 9톤, 총 중량 36톤으로 세계 최대 탄도 중량의 재래식 미사일입니다. 탄도 중량 9톤은 비상식적인데 통상적인 탄도 중량은 1톤 내외이죠. 탄도 중량을 낮추게 되면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고 무려 3,000km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주요 도시들 모두 타격권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거리 3,000에서 5,500km는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무5는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1단 고체 로켓 모터 추력만 75톤급에 달하는데요. 1단을 기준으로 하면 사거리 12,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미국의 ICBM 미니트맨 3와 동일한 재원입니다. 단 미니트맨 3는 3단 추진이며 현무5는 2단 추진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오히려 미국보다는 러시아의 IRBM인 RST-10 파이어니어와 유사한 재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파이어니어는 총 중량 37톤으로 현무5와 마찬가지로 다탄도 운용을 통한 세 발의 핵탄두를 사거리 5,500km 지점에 투하가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현무5와 같이 텔 기반이었으며 심지어 발사 방식도 콜드런치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매우 많죠. 냉전 시절 미국은 파이어니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급히 유럽에 퍼싱2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형 퍼싱2로 불리는 미사일이 현무2C죠. 한국은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각각 주요하게 운용하던 핵투발 수단을 전부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런 국가 또 없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현무5를 두고 벙커버스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벙커버스터는 현무5가 지니고 있는 역할 중 일부일 뿐 오히려 성능을 축약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지하 갱도를 타격하는 용도인데 현무5가 지니고 있는 파괴력은 지하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상에서 더 크게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벙커버스터가 아닌 지진폭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무5의 모티브는 바로 2차 대전 당시 파괴자로 불리던 지진폭탄 영국 톨보이입니다. 톨보이는 12,000파운드 5.4톤의 폭탄으로 대용량 폭탄을 땅속에 박아버린 후 터뜨려서 지진을 일으켜 집안도 함께 무너뜨린다는 비범한 발상으로 기획된 물건입니다. 땅속에 박히려면 일단 탄두를 무겁게 만들어야 하니 자연스레 벙커버스터 역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톨보이의 데뷔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펼쳐진 직후 1944년 6월 8일 밤 독일군의 증원 또는 보급로로 사용될 수 있는 소메르철도 터널 폭격이었는데요. 명중한 폭탄은 약 18m의 안반층을 뚫고 들어가 터널을 아예 박살내버렸습니다. 이에 톨보이의 위력을 새심 깨달은 영국은 그랜드 슬램이라는 업그레이드형 지진폭탄을 개발하는데요. 길이 7.7m, 중량 10톤, 폭약 6톤에 달하는 그랜드 슬램은 정상 고도에서 투발 시 추진체 없이도 폭탄이 표적에 도달할 때의 자유낙하 속도가 음속에 가까운 마하 0.94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랜드 슬램에 직격당한 브레멘의 발렌틴 유보트 기지에는 4.5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가 있었지만 모두 파괴되어 완전히 날아가 버렸죠. 그런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랜드 슬램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현무5입니다. 그랜드 슬램 총 중량만큼의 폭탄을 탄두에 아예 박아놓고 심지어 그랜드 슬램의 속도 10배인 마하 10의 속도로 발사되기에 이는 즉 최소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현무5가 댐 아래 집안에 떨어지게 된다면 지진 발생으로 인해 댐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지난 20일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국방우주 미사일 전략 포럼에서 충격적인 한국군의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를 확장해 북핵에 버금가는 미사일 1만 발을 양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심지어 국방과학연구소 수장의 발언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결코 한 발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플랫폼으로 1파와 2파를 나뉘어 수십 발의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KMPR을 제대로 구축하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재래식 전력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현무5와 같은 고위력 탄도탄 등을 대량으로 생산해 유사시 수십 발을 수십 회에 걸쳐 일제 사격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DD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10킬로톤 전술 핵무기 공격에 대응하려면 10톤급 미사일 100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북한이 300킬로톤 규모의 수소폭탄을 터뜨린다면 100톤급 미사일 20발을 일제 사격으로 10회 반복하면 유사한 보복 타격을 할 수 있다고 하죠. 10톤 미사일은 현재 개발이 완료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 정도의 파괴력입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보유 수량은 6,000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 시리즈와 같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순항미사일은 국가
국가주요 시설을 정밀하게 오차 없이 맞춤으로 타격이 가능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위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순항미사일 중에서 사거리 1500km 이상을 개발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순항미사일 전력 하나만으로 세계 5위 안에 드는 미사일 강국이라 불리고 있죠. 여기에 현무까지 포함된다면 우리나라는 미사일 측면에서 질적, 양적으로 상당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 북한이 쫄았으면 현무5 개발 성공 발표 이후 담화문에서 끝을 모르는 동족 대결 광기라며 한국의 군비 증강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얍삽하게 새벽에 남침해놓고 분리할 땐 동쪽 거리는 게 북한다운 행동이네요. 오늘의 한 줄 평, 광기라고 미치지 않고선 미친놈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